감사합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죠. 미사일 발사체인데요. 뭐 대구경 포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 해서요. 어쨌든 뭔가 또 이런 상황에 또 그 전에는 또 문 대통령 그 모친상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조의문도 보내기도 했고, 제가 약간 좀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태도가 뭘까라고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이슈 따라잡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기 3시간 전,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이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으며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 강한홍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이 온 건 지난 6월 고 이희호 여사 별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엔 북측에 부고를 전한 다음 날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판문점으로 내려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상으로 조용히 치르고 싶어하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북측에 부고를 전하지 않았기에 김 위원장의 조의가 다소 예상 밖이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예우를 표한 것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북한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남북 관계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이런 부분과는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 철거를 통보하고 실무회담마저 거부하는 강경한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핵심 사업자들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군 건설 여단에 금강산 일대 자체 개발 보고서를 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예, 저희가 월요일, 금요일 이틀은 최순애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네요. 저 리포트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게 기대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정치권에서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국민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요즘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예의는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조문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사실은 좀 이렇게 설왕설래했었잖아요. 이제 조의문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근데 어쨌든 그저께 조의문을 보냈고 어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알려졌어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에 한 서너 시간 뒤에 이제 두 발의 발사체인데 그게 초대형 방사정포라고 지금 오늘 조선중앙방송에 보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그렇게 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또 미사일을 쏜 거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김정은은 자기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올해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라고 했으니 지금 그걸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제 무기 체계나 이런 군사력은 고도하고 있는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모친상을 당한 터라 어쨌든 뭐 의례적으로라도 예의는 갖추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것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이제 분석되어지니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간의 관계이고 우리가 뭐 저 조의문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제 거대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남대 김동혁 교수가 올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최수 평론가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는 대외용보다는 대내용이 크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 북한의 그 어떤 국민들의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민심 위반이 뭐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잘 안 알려서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꽤 크다라는 것도 있어서 최근에 일련의 뭐 금강산, 백두산, 뭐 묘양산 등등 이런 일련의 어떤 그 내부 시찰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국민들, 주민들 달래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이 초대형 방사 이 포 발사도 결국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저희가 하고 다음 우리 국내 얘기로 좀 넘어올 텐데요.
문 대통령 이제 모친상 관련해서 홍문종 의원이요. 조금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좀 색다른 조문객이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네. 무슨 의미인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발인날 아침에 예. 이제 조문을 하러 간 모양이에요. 예. 사실은 그 전날 보통 이제 발인하기 전날 둘째 날 많이 이제 가서 조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장례 문화가 얼추 비슷한데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면서 본인이 그 조문을 하고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지금 했다. 박배려 요청 저렇게. 몸 아프시니까 좀 잘 좀 신경 써달라, 배려해달라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좀 물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한 거냐? 일단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재차 질문이 그럼 사면도 요청했냐 이러니까 사면이란 표현을 안 썼고 뭐 알고 계시지 않겠냐. 배려 얘기하면 뭐 그거 연결되지 네,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알고 계시지 않겠냐. 그래서 마치 이심전심 뭔가 통한 것처럼 이제 알려져가지고 네. 오늘까지 계속 지금 홍문종 의원의 얘기가 조문 얘기가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홍문종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홍문종 의원은 사실 이제 대표적인 친박이고 그렇군요. 사실 좀 내부적으로 보면 홍문종 의원의 저런 움직임을 갖고 이 내재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의리를 지킨다.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이제 일부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평가는 다양하고 정치적 작동 요인은 뭐 다들 뭐 네. 다양하고 일방적으로 잣대를 잴 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모시고 있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좀 있고, 예.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상 정치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애착은 있으나 그 조원진 공동대표가 너무 이렇게 당을 사유화한다, 개인화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 되든 뭔가 우리 공화당을 변형시키든 거의 뭐 신당 생각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것이 막상 신당으로 갈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될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홍문종 의원의 저 조문은 제가 볼 때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의도된 조문인 것 같고 뭔가가 좀 이렇게 내포된 정략적인 어떤 행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 측근들이 박 대통령을 표현은 이제 뭐 말이야 이제 박 대통령이 중심인 것처럼 얘기한 사실은 결국은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이렇게 높이려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총선 전에.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이제 그러니까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할 때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한 선구안을 갖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지도자의 네. 몫이었고 어떤 철학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지금 내려온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맞아 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그러면 한 세력으로 우리가 지칭을 했을 때 그 세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언제 또 심판하고 뭐 이런 대목은 사실은 깊이 고민해야 될 바죠. 왜냐하면 또 이들이 공급을 또 하잖아요. 말하자면 시장으로 비유하면 여전히 공급이 될 텐데 유권자의 선택은 그러면 그 공급 범위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논리들이 유권자들이 이제 뭐 우리가 나서면 우리 이름으로 나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나서면 당연히 뭐 우리 표가 있을 거라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 1호 영입 그게 이제 어제 영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누구누구 이제 영입된 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원래 1호 영입 대상이었다가 이제 일단은 빠진 박찬주 예비역 대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 좀 전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뭔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증폭된다고 그럴까요?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재 영입이라는 게 사실 황교안 대표가 준비했던 또 어떤
첫 번째 작품이고 어떤 인물로서 또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년 총선에 예, 우리가 그렇죠. 가겠다라는. 예. 예. 그런 메시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불공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정의 문제 아울러서. 근데 2달 동안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인재 영입 1호라는 분이 어쨌든 법적으로야 지금 불기소 상태라고 하지만 그분의 행태는 어쨌든 팩트로서 존재하고 국민들 이미지 속에 지금 이게 박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갑질이 불공정한 행태였습니까? 근데 2달 동안 그렇게 비판을 하고 딱 내 편으로 영입한 1호가 그 완전히 불공정의 상징과 갑질의 상징인 인물이에요. 물론 과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분을 문제라고 보는 사람을 저렇게 영입으로 하니까 예. 도대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라는 이제 자꾸 의구심을 낳게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 대표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실은 보통 대표가 무슨 일을 중요한 결단을 할 때라도 사실은 이제 비공개적으로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당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뭔가 이렇게 상의 과정도 없었고 심지어는 뭐 인재영입 위원장도 이제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조경태 최고위원도 문제를 지적했고 임명수 위원장이 또 당에는 어떻든 인재영입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의 어떤 이제 의사결정 과정, 예.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지금 세 번째는 지금 한국당이 지금 연타 지금 계속 그 점수 잃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위원회들이라는 가산점 얘기. 또 표창장과 포상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비방하는 일러스트 문제,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지금 영입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뭐 이렇게 자꾸 뭘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서 저랬는지 모르지만 내년 공천과 관련돼서는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에 인재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인재 영입이란 방식을 좀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역구 공천이라든지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본인이 내부적으로 퍼즐을 좀 맞춰서 검증을 하는 시간을 더 갖고 이렇게 공천에 포커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인재영입이라는 세레머니를 저런 식으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예. 그냥 과거 행습을 그냥 답습하는 거죠. 초조하고 시간에 쫓긴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조국 정부 그 뒷물 이거를 조금 이렇게 편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황교안 대표의 발언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럼 박찬주 대장은 이제 배제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박찬주 대장은 정말 귀한 분이다 이런 또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 평론가도 쭉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지금 괴리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일단 야당 제1야당에 대한 기대치와 그 제1야당의 수장과의 이 인식의 괴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의 사고 방식이라는 게 그분의 경험과 삶 속에서 형성된 그러면, 거라면 예. 이제 뭐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를 계속 전환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극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2달 동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2달 전으로 복귀해 보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막 흔들릴 때였어요. 그 얘기 저희 했었죠. 예, 근데 짠 하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덮어지면서 당의 지지율도 올라간 이런 어떤 성과 아닌 성과로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해이한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대의 멸치해야 되는데 대의 멸치를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같은 기독교라서 말하자면 되게 친한가 보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공천 문제가 엄청나게 엄중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저렇게 철두철미한 마인드 없이 본인이 어떤 친한 사람을 갖다 놓은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행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어떤 공공성에 대한 어떤 마인드, 황교안 대표의 자세가 또 한 번 문제를 갖게 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천이라는 게 자기 친한 사람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을 이끄는 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를 어떻게 끌 거에 대한 그러면. 막중한 사명과 소명이 그러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뭐 훌륭해서 우월해서 막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소명을 좀 뼈저리게 느껴서 이번 총선 때 정말 제대로 된 공천을 해서 한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정말 건전한 보수 세력을 그러니까요. 세우겠다라는 어떤 지금 경각심을 다시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예.
말씀 더 많이 하시고 싶을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질문이 준비된 게 있어서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네. 차기 총리설 얘기가 여의도의 정가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정세균 위원장의 측근 한 분한테 말씀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건 그건데 근데 계속해서 여의도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래도 전 국회의장인데 국무총리다. 이게 약간 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저도 어제 이제 뭐 오늘 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고 싶어서 잘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들로 표현한 건지 아니면 철저히 뭐 밀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 얘기는 두세 달 여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요? 예, 처음 정세균 전 의장이 첫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 의원님이 방송에서도 이게 격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한 번 또 피력한 적이 있어요. 7월인가 8월에. 예. 근데 지금 다시 회자되기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일단 민주당이 일단은 위기감이 커서 이해찬 대표는 단독 그 총선 리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낙연 총리가 이제 본인은 이제 과거에 종로 출마를 희망했었다고 하잖아요. 이낙연 총리는. 근데 종로를 나가게 되면 사실은 정세균 의원님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세균 의원님이 지금 전북에서 3선을 하고 지역을 바꿔가지고 종로에서 2번 했는데 이게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역구 관리를 내실 있게 잘 했다고 해가지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오세훈 전 의원을 이제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곳곳에 지역구 관리를 잘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어서 어떤 분이 종로에 간다 한들 여당 내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그 동의를 해주거나 양보를 하거나 뭔가 판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정세균 의원이 뭔가 본인이 그럼 출마를 안 하고 뭐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정세균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이제 여당 내에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퍼즐 맞추기를 하려면 정세균 의장이 이제 빠지고 종로에서 그러게요. 예. 이낙연 총리가 가든지 아니면 임종석 전 실장이 가든지 뭐 이렇게 된 예. 다음에 정세균 의장의 거취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또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5선이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친문 다음으로 계보가 있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제 그런 무게감 때문이나 중량감 때문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이 되니까 총리로 이제 간다는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총리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청문회가 문제가 안 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되신 분이라서 아마 청문회도 문제가 없고 또 뭐 산업자원부 장관도 하고 이래서 경제 마인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세균 의장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쉬이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어서 맞춰지는 퍼즐이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은 뭐 다 주변에서 뭐 아직은 확실히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죠. 지금 정세균 전 의장은 정세균 의원은 다음 총선 불출마 이런 얘기는 없었죠? 없었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뭐 내심 또 뭐 대권에도 뜻이 있다라는 설들이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여전히 저물가 상황이 10개월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디플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디플레에 진입했느냐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은 앞서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수요 부진 문제, 만성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은 일단 방향은 적절하다는 데는 전문가분들 이견이 없습니다. 관건은 얼마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디에 또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즉 효율성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트 실러 지수를 만든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이 잘 쓰이려면 공공선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쓰일 수 있게 통제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려면은 정부는 정책을 정교하게 짜야 하고 정치권은 제때제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게 실러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 해명에 급급한 정부의 모습, 또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중요한 통제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